히라노 케이치로 나란 무엇인가. 7번째.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한 인간의 죽음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모든 분인의 죽음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가 만들어온 분인, 현재 실제로 갖고 있는 분인,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분인화할 가능성.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모든 분인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당신과 친한 지인이 어떤 자에게 살해당한다면 당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신에게 생겨난 그 사람의 분인까지 살해당한 것이다.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변, 나아가 그 주변으로 무한히 뻗어가는 분인끼리의 연결을 파괴하는 짓이다. 당신 안에는 상대가 살해당해버려서 갱신의 기회를 빼앗긴 분인이 남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인간의 개성을 결정하는 분인의 구성 비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타자 없이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없다. 한 인간이 죽음으로써 미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변혁의 기회나 성장의 계기를 잃어버린다. 마음에 드는 내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분인화의 가능성을 잃는다. 때문에 살인자는 제 아무리 선량한 다른 분인을 갖고 있어도 피해자와의 분인으로 형을 선고받는다.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평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사법은 그 죄를 범한 분인을 그 사람의 중심적인 분인으로 취급한다.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살인자와의 분인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분인의 시점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뿐이다. 결코 피해자 개인, 가해자 개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살인자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현실에서는 이토록 복잡하고 대규모인 파괴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분인을 끌어안아버린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장은 이 논의를 위한 정리이기도 하다. 5장. 나누어짐을 넘어서. 유전 요인의 영향. 자, 그런데 나는 일부러 이 마지막 장까지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욕구불만이 쌓인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유전과 관련된 문제다. 한 인간이 어떤 개성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크게 나누어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의 작용을 받는다. 분인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의는 오로지 환경 요인에 국한된 내용이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타자와 만나 어떤 분인 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한편 유전 요인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내가 아버지를 일찍 여인 얘기는 조금 전에 썼다. 1살 때 돌아가셨으니 아무런 기억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사소한 몸짓이나 성격에서 아버지와 닮은 면을 발견하고는 자주 놀라곤 한다. 그래서 유전은 소설가인 나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관심사이기도 했다. 나와 당신이 동시에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치자. 호칭은 뭐든 상관없지만 카프카의 소설에서처럼 K라고 부르기로 하자. K는 나와 가끔 만나고 한편으로 당신과도 만난다. K 안에는 당연히 나에 대한 분인과 당신에 대한 분인이 각각 생겨난다. 나와 당신 안에도 K에 대한 분인이 각각 생겨난다. 몰래카메라로 K가 나랑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과 K가 당신과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비교해보면 각각의 분인은 다를 것이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고 분인이라는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게 틀림없다.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왜 다를까? 인간이 아직 어떤 타자와도 만나지 않은 갓 태어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보자. 산부인과와 의사와 처음 마주한 순간 갓난아기의 반응은 10인 10색이다. 많이 우는 아이가 있고 별로 안 우는 아기도 있는데 그것은 성격적인 문제라기보다 태어났을 때의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부모가 키우면서부터 분인화가 시작된다. 이때 다른 어딘가에서 똑같은 날에 태어난 핏줄이 통하지 않는 요컨대 유전자가 다른 갓난아기를 양자로 받아들여 같이 키우기 시작한다면 같은 부모에 대한 분인화라도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 유전 요인은 그 후의 성장 과정에서도 분인화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게 틀림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이 가능할까?
유전자의 메커니즘은 현재 급속도로 해명되어 가고 있지만 그 문제는 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 문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논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다만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부여받은 일란성 쌍둥이를 각각 도쿄에서 키우느냐 파리에서 키우느냐에 따라 어른이 되었을 때 큰 차이가 생길 거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살다 고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의 개성을 살펴보면 해외 생활에서 형성된 분인의 영향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나는 개성이란 분인의 구성 비율을 의미한다고 논해왔다. 그런데 그 개성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의 분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 사람을 보면 일단 도둑이라고 여겨라 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람과 아무도 집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평화로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K를 만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인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역시 다른 분인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까닭은 그 시점까지 가지고 있던 분인 구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K는 K대로 자기만의 분인 구성 비율에 의거한 개성을 갖추고 있다. 나와 당신이 K와 오랫동안 사귄다면 그의 개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K와의 분인, 당신 안에 K와의 분인이 차츰 비슷해질지 모른다.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다들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다들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런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K는 K대로 나와 당신을 만나서 새로운 분인 2개를 만들었으니 분인 구성 비율은 이미 우리와의 만남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다. 개성은 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인관계 속에서 변화해 간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다르다면 그것은 교제하는 상대가 바뀌어서 분인의 구성 비율이 변했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되풀이한 얘기다. 자기가 타고 태어난 유전자 구성은 절대 선택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전자의 작용은 불가항력적이라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자기의 분인화 경향, 자기에 대한 타자의 분인화 경향을 관찰함으로써 유전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 같은 것을 되돌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통로는 역시나 대인관계를 통해서일 뿐이다. 트리밍의 폐해. 인간의 개성이 불가항력적인 유전 요인과 환경에 대한 분인화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범죄자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결괴라는 소설의 최초 문제였다.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을 묘사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자의적인 트리밍 효과다.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성립시키려면 응징당해야 마땅할 냉혹, 비정한 살인자라는 악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놀이방 같은 데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지켜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들 중 누군가가 장래의 살인자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 아이의 자기 책임일까? 아이들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분인화를 경험하며 어른이 된다. 그렇다면 범죄의 책임의 절반은 역시 사회 쪽에 있다. 악인이 죄를 범할 때까지 경험한 모든 분인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해가면 저지른 죄는 악일지 몰라도 그를 악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의 그런 분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선에서 생략하고 편집할 수밖에 없다. 모든 등장인물을 세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면 몇만 장을 써도 소설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앞에 불쑥 나타난 등장인물은 본성상 악인으로 보이거나 선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자를 만날 때도 경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낯선 타인은 우리 앞에 늘 과거의 분인화 과정이 트리밍된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도 그 사람의 분인 구성의 유래를 알고 나면 이해되는 구석도 있을 것이다.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의 성장 내력이 밝혀져서 정상 참작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리밍의 외측을 주목하는 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러한 상상력을 갖는 자세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개인이라는 사고방식에는 커다란 폐해가 있다. 분인은 타자와 나뉠 수 없는 존재. 이 책은 개인이란 본래 불가분, 즉 나눌 수 없는 의미였다는 얘기로 출발했다. 이제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주목해줬으면 하는 점이 더 이상이라는 부분이다. 개인은 분명 나뉠 수 없다. 그러나
타자와는 명료하게 나뉜다. 구별된다. 따라서 의무나 책임이 독립된 주체로 간주된다. 영광을 얻으면 그것은 타자와는 다른 당신이 이뤄낸 일이다. 타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죄를 저지르면 그것 역시 당신이 한 일이며 다른 인간은 관계가 없다. 부자가 되거나 가난뱅이가 되거나 모두 타자와는 나뉘는 당신만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분인화라는 현상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은 타자와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분인의 집합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절반은 타자의 덕이자 타자의 탓이다.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분할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논리학보다 발전한 이 단어의 의미다. 그런데 분인은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분할 불가능하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바꿔보자. 개인은 인간을 낱낱으로 분리하는 단위이며 개인주의는 그러한 사상이다. 분인은 인간을 낱낱으로 분리시키지 않는 단위이며 분인주의는 그러한 사상이다. 분인주의는 개인을 인종이나 국적이라는 보다 큰 단위로 조잡하게 통합하는 것과는 반대로 단위를 작게 만들므로써 아주 면밀한 유대관계를 발견해주는 사상이다. 우리는 마땅히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분인을 통해 그 성공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마땅히 가까운 사람의 실패에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실패의 원인은 분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서도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생각의 실마리는 문화의 다양성.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긴다. 한 인간의 분인끼리는 어디선가 서로 침투할까? 아니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까? 나는 앞에서 개인을 정수 1이라고 하면 분인은 분수라고 썼다. 그런데 그 분수를 모두 더하면 1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보류하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사회적인 분인과 개개인용 분인의 단계 차이 문제뿐 아니라 분인끼리의 융합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제창된 두 가지 사상이 실마리가 된다고 본다. 하나는 1960년대 전후에 미국에서 리버럴리즘과 함께 유행한 문화다원주의다. 다른 하나는 1990년대에 코미니테리아니즘과 함께 주장된 다문화주의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보기에 매우 흡사하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는 같다. 그러나 그 존중 방식이 다르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 간의 장벽을 걷어내고 자유롭게 섞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에 반해 다문화주의는 문화는 어디까지나 각각의 토지에 뿌리내린 것이니 형태 그대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문화다원주의적인 뒤섞임으로 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흐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인 힘에 떠밀리는 경우에는 마이너리티 문화가 단숨에 몰락해버린다. 세계화에 따른 미국의 문화 제국주의에 관해서는 냉전 후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다. 이 두 가지 입장의 극단적인 예가 재즈 뮤지션이자 똑같은 트럼펫 연주자인 마일스 데이비스와 윈튼 마살리스다. 1960년대를 전성기로 활약한 마일스는 기본적으로 리버럴한 사상의 소유자라 록이든 클래식이든 재즈든 음악은 다 음악이다. 좋은 점은 인정하고 혼합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특히 1960년대 후반 이래로 그의 음악은 록과 펑크, 클래식 같은 다양한 음악을 융합시켜서 정통 재즈 범주로는 다 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일스는 미움을 샀고 역시 이른바 재즈를 연주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는 팬도 많다. 한편 198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또 한 사람의 천재 윈튼 마살리스는 클래식 오케스트라에서도 재즈 밴드에서도 완벽한 연주를 소화해냈지만 클래식은 클래식대로 재즈는 재즈대로 각각의 매력이 있다며 그것들을 절대로 혼합하지 않았다. 그러니 록과 재즈의 융합 같은 것에는 더더욱 부정적이라 뉴올리언스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재즈를 완고하게 지켜나갔다. 그는 전형적인 공동체주의자다. 마일스 시대의 재즈는 다른 장르 음악의 자유로운 발전에 밀려 점점 뒤처져 갔다. 그렇다 보니 장르의 장벽을 넘어서 재즈를 갱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 튼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다. 한편 윈튼 시대에서는 그러한 이종교배 결과 정통적인 재즈는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 순수한 모습을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 역시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두 사람의 개성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사실 윈튼과 같은 세대였던 친형 브랜포드 마살리스는 오히려 자유로운 문화다원주의적인 뮤지션이라 마일스 데이비스의 밴드 일원으로 활동한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사상과 실천은 사회가 동시에 필요로 하는 층이다. 문화가 섞이는 것 자체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뭐든 다 섞여서 멀리 떨어진 것끼리 부딪히는 긴장감이 사라진다면 최후에는 이 세상에 온통 같은 것들만 만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어딘가에는 로컬리즘의 철저한 문화가 꾸준히 존속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분위는 마땅히 융합해야 하는가? 나는 이런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서 던에서 분인다원주의와 다분인주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등장시켰다. 즉, 한 인간이 갖는 여러 분인을 적극적으로 섞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확실하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서로 섞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우리의 각각의 분인은 똑같은 언어로 대화한다. 어느 분인이 들여온 말이 다른 분인으로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생성된 특정한 분인이 당신의 기초적인 분인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여러 분인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딱히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는데 상대가 왠지 이상할 때는 다른 누군가와의 분인이 당신과의 분인으로 배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분인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침투하는 상태다. 또한 꿈이나 무의식의 단계에서 각각의 분인이 서로 갈마드는 경우도 있음직하다. 결과적으로 각 분인들 사이의 거리가 차츰 줄어들어서 누구를 접해도 비교적 엇비슷한 분인으로 살아가는 상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극단적인 분인을 몇 개씩 살아가면 피곤할 테니 비교적 비슷한 소수의 분인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도 한 가지 사고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진폭이 상당히 큰 다양한 분인을 대담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혹은 사소하긴 하지만 소중한 사람과의 분인이 일상의 기초적인 분인에게 삼켜져 버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별난 취미의 분인이 가족과의 분인과 섞여버리는 것을 꺼리는 마음도 있을지 모른다. 분인의 구성은 형태가 다른 나무 토막을 쌓아가듯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수채화 물감이 도화지에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섞이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섞인 부분이 개성일까? 아니면 다른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부분이 개성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까? 실감으로 보면 과연 어떨까? 분단을 넘어서. 끝으로 우리 사회의 커뮤니티 간의 분단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분인을 통해 짚어보고 싶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반쯤은 의식적으로,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분인의 구성 비율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다. 다시 말해 교제하는 상대를 고른다는 뜻이다. 그 결과 사회에는 일정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업무적인 커뮤니티, 취미 커뮤니티, 정치적인 커뮤니티, 사상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이 커뮤니티 간의 융합은 늘 매우 곤란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그럴 필연도 없고 서로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 인간이 분할 불가능하다면 귀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단 하나뿐이어야 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반면에 우리는 단 하나의 커뮤니티에 구속당하는 것을 부자유스럽게 느낀다.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런 부자유스러운 속박이 싫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오랫동안 고향 사랑이라는 말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내가 자란 곳은 기타 큐슈시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이 지방 사람이야 라며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면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에게는 문학을 사랑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그런 지역적인 커뮤니티로 규정되어 버리는 게 너무나 부자유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기타 큐슈에 살았을 때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발심을 느꼈다. 하루빨리 벗어나서 내 안에 다른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토와 파리, 도쿄에서 살고 작가가 되고 나의 개성이 다양한 분인의 집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후로 나는 마침내 고향에 대한 애착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분인화 덕분이다. 오늘날 커뮤니티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커뮤니티의 다중 참여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분인이라는 단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한 명의 동일한 인간이 사상적 입장이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에 참가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며 배신이다. 숨이 일관되지 않은 박쥐 같은 인간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분인의 관점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커뮤니티에 다른 분인으로 참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에는 완전히 모순되는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테러리즘을 몇 번이나 경험한 우리는 거리적으로 먼 타자와 얼마나 화해할 수 있느냐 하는 심각한 과제에 맞닥뜨렸다. 한편 인터넷의 등장으로 타자의 압도적인 다양성도 경험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의 이래로 내 소설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하나의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이상 커뮤니티 간의 대화가 아니고서는 융합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매우 곤란한 과제다. 그러나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안의 분인에는 융합 가능성이 있다. 의식 단계에서나 무의식 단계에서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통해 대립하는 커뮤니티에 융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 우파 커뮤니티에도 좌파 커뮤니티에도 참여하는 사람은 우파 커뮤니티에서의 분인에 좌파 커뮤니티에서의 분인이 배어나온다. 따라서 우파 커뮤니티 안에서 당신과 분인화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대립되는 커뮤니티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역도 참이다. 매우 미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바로 이런 점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의 분단을 극복하는 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대립하는 혹은 관계없는 두 개의 커뮤니티를 보다 큰 하나의 가치관으로 통합하려는 게 아니라 쌍방의 동시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의 작은 결속으로 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랑 친한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인간과 교제해도 참견해서는 안 된다고 앞에서 썼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안에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의 뭔가가 섞여 있게 마련이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타협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에필로그. 장편 소설 던을 출간한 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작품 안에서 다룬 분인주의에 큰 감명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또렷지 않고 모호했던 점이 시원하게 정리된 기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상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주위 사람들은 통 소설을 안 읽으니 가능하면 일반 교양서 같은 형태로 핵심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해도 좋을지 어떨지 복잡 미묘한 심경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통 소설을 안 읽는다는 것은 너무 쓸쓸한 얘기다. 그렇지만 이번 계기로 소설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착수한 것이 이 책이다. 애당초 경위가 그랬기 때문에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난해한 용어를 적극 피했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소설과는 달라서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분인이라는 단위를 제한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 생활에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을 모호함에 간편한 명칭을 붙이고 싶었다. 그 다음에는 독자가 생각해볼 여지가 한없이 많다. 이 분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인이라는 조어는 디비주얼을 거의 직역한 말이다. 나는 한동안 인디비주얼에서 인을 떼어낸 디비주얼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도 내가 만든 조어일 거라고 굳게 믿었다. 집에 있는 어느 사전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미 진지하게 생각했던 모양인지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단어로는 존재한다고 미국인 지인이 알려주었다. 다만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디비주얼은 1. That is or may be divided or separated from something else. Separate, distinct, particular. 2. Capable of being divided into parts. Divisible. Divided into parts. Fragmentary. 3. Divided or distributed among a number. Participated. Held in common으로
개인처럼 사람의 단위로는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원서의 부재인 개인에서 분인으로에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경위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지만 인디비주얼의 기원과 변천, 나아가 일본어 개인의 성립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권말의 부록으로 덧붙였다. 전문가의 논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지극히 단순한 스케치 수준의 내용이지만 분인이라는 사고방식이 내가 멋대로 떠올린 게 아니라 개인이라는 개념의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납득해 주시리라 믿는다. 변변찮은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끝으로 이 책은 수많은 분들의 귀중한 조언과 든든한 격려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결코 나올 수 없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은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단샤 현대신서 편집부의 가와지 호세이 씨에게 감사드린다. 히라노 게이치로. 나란 무엇인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